비만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되찾으세요. 그러니까 너 그동안에 뚱뚱해가지고 너 자존감 없었지. 그래서 수치심 느꼈지. 그걸 기업이 자극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수치심을 강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게 바로 검찰공화국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왜 위험한가 하는 점에서 이 책이 주는 어떤 하나의 통찰력은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강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공부하자.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비타민 같은 지식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매주 책 소개하는 시간 목숨 걸고 공부하자. 오늘 신검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검지입니다. 네. 예. 일주일간 잘 지냈어요? 네. 맨날 제작만 하다가 카메라 앞에 서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아마 전날 저녁엔 좀 식사에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을까봐. 부을까봐. 예. 뭐 오늘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 선생님 오늘 가져오신 책은 어떤 책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얘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불쌍한 애들이 있나 싶을 때가 있잖아. 예. 쟤는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저렇게 낙인 찍히고 왜 저렇게 괴로운 구덩텅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제목은 쉐임머신. 수치심 기계라는 뜻이요. 수치심 기계.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이 수치심 기계로 작동한다. 이거를 이야기한 책인데 이거 읽다 보면 가슴이 아파서 못 읽겠어. 너무 불쌍한 애들이 많아. 소설인가요? 소설은 아니고 이거는 저 학술서입니다.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에게 수치심을 어떻게 강요하는가 경로가 나오고 두 번째 그 수치심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이거 놀랍죠? 좀 당혹스러운 주제 아니에요? 수치심이 돈이 된다고? 돈이 돼요. 돈이 그걸 됩니다. 설명한 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썼죠, 책을? 이거는 캐시 오닐이라고 US 버클리를 졸업한 그 여성 수학 박사였죠. 이 사람이 칼리지 수학과 종신 교수로 재직을 했다고. 종신 교수면은 퇴직 연령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 근데 이걸 때려쳐. 그리고 2007년에 월스트리트 금융가로 가가지고 헤지펀드 다이쇼에서 퀀트 역할을 맡아. 이후에 IT 업계에서 데이터 과학, 이 금융 상품의 위험도를 분석해.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리먼 브러더스 모기지 사태. 21세기의 가장 큰 금융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금융 상품의 위험도를 수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 금융의 어떤 위험성이 이게 수학적으로 운영되는 대량살상 수학 무기. 이게 수학과 알고리즘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를 고발하는 책을 써. 이게 아주 공전에 그 전 세계의 캐시 오닐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그때 당시에 이 금융 위기를 겪은 전 세계가 캐시 오닐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수학이 왜 위험한가, 선생님 그 책 읽으셨어요? 읽었지. 그 책을 읽었으니까 내가 캐시 오닐이 쓴 책이라 그러니까 당장 사본 거지.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뜻밖의 저작이 나왔는데 이건 수학책이 아니에요. 거의 심리학 책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단지 수학자로서 그 수치심이 돈이 되는 기업 구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건 심리학과 경제학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본인 체험담이야. 본인이 스스로가 수치심의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캐시 오닐이 여성이면서 뚱뚱해. 과체증이 이게 아주 심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책의 첫머리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네 슈퍼마켓을 간 거예요. 근데 슈퍼마켓의 점원을 평소에 잘 알아. 설탕하고 밀가루 이거 계산 좀 해줘 하고 올려놨는데 그때 점원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야. 너 이거 먹어도 돼? 네 체중에 이런 거 먹어도 돼? 이래버린 거야. 그런데 사실은 걱정해서 해준 얘기인데 듣는 이 저자는 말도 못할 수치심을 느낀 거지. 이 수치심은 강렬한 자기 혐오의 감정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너무 싫어. 이게 수치심의 감정이거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강요해요. 저기 저 뚱뚱한 친구 만나가지고 삼겹살 굽고 소주 먹고 그러면 야 인마 네 체중에 이런 거 먹어도 돼 인마? 이런 말 함부로 하거든. 근데 듣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 혐오의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캐시 오닐이 이걸 겪고 나서 내가 뚱뚱하면 밀가루와 설탕을 먹는 게 왜 남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이 문제의식에서 책은 시작이 돼.
저도 비슷한 경험담이 있는데 그 술을 좋아해서 맨날 거의 매일 술을 먹긴 하거든요. 매일 먹어? 네. 그런데 근데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날에는 저랑 맛있게 같이 먹어주는 친구들도 분명 있지만 검지야 너 맨날 이렇게 술 먹으면 예전만보다 더 몸도 커지고 몸도 안 좋아져 그만 먹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별로 수치심은 느끼진 않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지.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나쁠 때가 있겠지. 따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예, 바로 그런 경험인데 실제 뚱뚱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은 이제 더 비웃음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뚱뚱해질 수 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뚱뚱한 게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됐다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그 뚱뚱하고 비만인 사람이 미국에선 거의 40%예요. 자, 그러는데 뚱뚱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저기 뚱뚱한 거는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야. 쟤는 자기 관리에 불성실한 게으른 애야.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시각으로 되는 거죠. 이때 기업이 등장하는 거야. 그 기업이 미국에서 지금 헬스케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GDP의 20%의 그 매출이에요. GDP 20%면은 미국의 저기 군산복합체 무기 있잖아. 군산무기 만드는 거. 그 GDP 4%밖에 안 돼. 5배. 5배네. 의료비도 있지만은 의료비 말고 이게 있어. 다이어트 회사. 다이어트 회사가 이제 딱 그 등장하는데 광고 문구가 비만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되찾으세요. 그러니까 너 그동안에 뚱뚱해가지고 너 자존감 없었지. 그래서 수치심 느꼈지. 그걸 기업이 자극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과장 광고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업체가 성공률 70%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자의 예리한 눈으로 이 통계의 근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1단계 스텝에서는 대부분 70%가 성공해. 문제는 그 다음이요. 요요 현상이 오니까 이것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게 대다수고 극소수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 사례를 막 이렇게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얘는 뚱뚱하고 비루하고 아주 그 하잘것없는 인생이고 얘는 날씬하고 고귀하고 존중받는 인생이고 이렇게 광고 이미지를 딱 해준 다음에 이 수치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여기 저자처럼 그 하다못해 슈퍼 점원한테서 내가 이런 수치심을 느꼈는데 관심 갖겠어 안 갖겠어? 열의로 막대한 부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치심 기계예요. 수치심을 자극해서 돈이 되는 세상. 이제 여기에서 치명타차를 던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치심 작동 기계가 또 출현을 하는데 바로 SNS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보니까 뚱뚱한 흑인 여자였어.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높은 데에 있는 거를 뭘 내려서 카트에 넣는 동작을 하다가 꽈당 넘어진 거야. 그 순간 물건이 다 쏟아졌어. 그런데 누가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야. SNS에 올려버린 거죠. 근데 너무 우스운 사진이니까 이게 미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야. 그 밑에 좋아요가 10만 개씩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흑인 여성한테 쏟아진 조롱, 이 SNS에서 폭발을 해버린 거죠. 뭐라고 조롱했는데요? 돼지 같다부터 해가지고 온갖 혐오적인 표현이 다 들어가겠죠. 이게 한 번 딱 SNS에 떠는 순간 아무도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근데 여기서 또 대기업의 음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말입니다. 게시물이 폭발적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는 이게 기업의 이익이 되겠어 안 되겠어? 광고주가 어디다 광고를 하겠냐고. 조회수 많은 데다가 이때 다이어트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이 트래픽을 계산해가지고 딱 거기에 광고를 붙여봐. 기가 막힌 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불쌍한 흑인 여성은 이 거대한 거는. 기업과 이 SNS의 일정한 어떤 조롱 내지는 협오에 아주 철저한 희생자가 되는 건데 회복 불가능해지는 거야.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업의 어떤 돈벌이에만 이런 수치심 기계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자의 시야는 더 넓은 곳으로 우리 사회 전반 이 시스템과 체제를 분석하는 단계로 더욱더 그 분석의 시야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우선 그 중에서 등장하는 거 마약과의 전쟁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이 마약이 문제 말이요. 아주 골칫덩어리 아니요. 옛날에 레이건 시대 그 아주 오래전 80년대 그때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게 처음 선포됐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마약과의 전쟁은 그때 그거 다 뺏긴 거야. 그때 이미 80년대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들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아주 미국 사회에 아주 온 사회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약 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내가 그러면 이 말을 안 끝낸다 이게. 안 줄었어요. 늘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마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낙인 찍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 절제력이 부족한 놈. 이래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사회 실패자, 불량 인간으로 삼아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리는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재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흑인들, 빈민층의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삶의 희망이 적고 또 이럴 때마다 이제 자기 공허감, 자기가 어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의 그 상실감, 이 불행한 어떤 심리가 자연스럽게 마약으로 연결되는데 그때 값싼 마약, 여기에 책엔 자세히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그 미국 사회에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손쉽게 손을 대고 또 마약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돈벌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약에 파고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치료였다는 거야. 재활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재활시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굳이 감옥에 보내는 거야. 왜? 전쟁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비용이 더 비싸요. 치료하는 것보다요? 치료하는 것보다. 감옥은 그 의식주도 다 제공해야 되고 촘촘한 감시에다가 국가의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비싼데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어떤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이 재활치료센터로 같이 동행을 해주고 그 인생의 어려운 점을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면 되거든요. 이게 값이 싸. 비용이 덜 든다고. 근데 이 방법을 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은 엄벌을 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인간이고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감옥으로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마약과의 전쟁이 돼버린 것이죠. 결국은 여기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의 수치심을 강요하기 위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니까 이제 출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 세상은 기회를 준 적이 없고 마약이 아닌 다른 세상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과의 전쟁은 왜 마약 사범을 늘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학자의 관점이 나오는데 그거는 수치심 제거가 아니라 수치심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미국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주로 저소득층이 마약에 오염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경우에는 주로 저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사회 지도층,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많이 잡혀가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소득층이건 아니 고소득층 유명인이건 간에 필요한 거는 도움입니다. 그렇죠. 재활이고 치료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유아인 잡혀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범죄자예요. 우리나라의 마약 대책은 검찰이 합니다, 여러분. 원래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면서 이 갱생의 길을 모색하게 해줘야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마약과의 전쟁을 베껴오니까 누가 해야 돼? 검찰이 하게 되면은 수사고 감옥 보내는 거. 이거잖아요, 이게. 이 방식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어때요? 공감이 가세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레이건을 따라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실제 마약이 많이 확산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정부가 이제 검찰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버리니까 어떻게든 검찰이 이거는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논리가 생겨난 게 마약 수사. 이런 것들이죠. 금융도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사권을 놓치지 말아야 이 비대한 검사 조직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검사들의 자신의 위신과 그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누군가 희생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대형 배우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망신 주는 거를 검찰은 좋아하지. 그래야 우리가 이만큼 수사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마약에 의해서 벌어진 거 아니야? 이게 검찰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참사로 희생된 그 희생자들 부검까지 하겠다고 달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약의 문제의 본질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범죄시 한다는 뜻인데 사회적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준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마약에 찬성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무엇이 회복하는 길인가를 고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희생자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검찰공화국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왜 위험한가 하는 점에서 이 책이 주는 어떤 하나의 통찰력은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강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네.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의원님 산삼한 뿌리 드시죠? 좋습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순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 아, 내가 이거 산삼 순백 자주 먹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좋아졌다 소리 조금 들어요. 그리고 밤에 신호도 잘 와. 산삼순백 30병 한 박스는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통째로 담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달 특별 이벤트 산삼순백 구매 고객께 5년근 산양산삼 3뿌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원님. 아니 생산삼을 준다고? 맞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산삼이고요.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리부터 그래. 잎까지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까지 다? 네네. 그래요? 의외로 먹을만한데? 네. 나 산삼 이파리는 또 처음이네. 이게 더 특별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등 각종 검색창에 산삼순백을 쳐보시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한 달. 산삼순백 그리고 생산삼 3뿌리를 드리는 이벤트 와. 많이 검색하고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삼 산삼 순백. 고개 숙인 자신 없는 남성들 고민만 하고 계셔야 됩니까? 한번 고개 들면 절대 죽지 않는 남성 희망의 상징 코코메디. 코코메디. 포기했던 남성의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기운에 감퇴되는 욕구가 걱정이셨던 분들 모두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 지금 바로 회복해 보십시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다 받았어요? 네, 국내 특허는 물론 식약처 인증과 미국 FDA도 인정한 안전성 높은 코코메디는 남성의 기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떨어진 자신감을 한 번에 업시켜 드릴 겁니다. 하루 10분 코코메디를 써보신 분들은 끝까지 유지되는 단단함과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전립선이나 말 못한 고민,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코코메디로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코코메디가 우리 뻥 뚫리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화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300분에 한해서 30만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 할인까지 더해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또는 지금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코코메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제 캐시 오닐이 얘기하는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 읽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특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아이들 이야기인데 인셀의 탄생인데 인셀은 뭐냐 하면은 여자한테 한번 차여본
아, 내 사랑은 여자들이 안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상실감을 느낀 남자아이들이 처음엔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다가 이게 거대한 커뮤니티로 성장을 하는데 여성 혐오 사이트가 돼버린.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여성들한테 보복을 할까? 그러면서 여성들의 그 나쁜 점, 여성들의 어떤 시부, 부끄러움 이런 글들만 수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그 일베 커뮤니티처럼 여성 공격 사이트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군의 급진적인 행동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 테러. 그러니까 얘들이 초기에 가졌던 여성으로부터 받은 수치심을 극복을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그 공격성이 증폭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것이 세력화되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자가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거는 남자가 우월할 수밖에 없다고 그 저기 어디 학술지에 논문을 쓴 사람이 있나 봐. 이 사람을 찾아내서 아주 신으로 떠받들어. 봐, 우리 얘기가 맞잖아. 이러면서 상징물, 그 밈을 만들고 우상이 되는 인물이 출연하는 거야. 이때 이 조직에서는 일단은 강한 응집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셀에서 빠져나오고 배신자가 되기 싫은 거야. 너무나 내 마음을 잘 알아줘서. 나의 상실감, 이 분노, 수치심을 여기 가면은 시원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 점점 더 성장하죠. 이 괴물이 성장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치심이란 감정이 이렇게 발전하고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한 것이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드물지만 나타났던 실제 일이고 왜 남녀 간의 젠더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서로 혐오와 적대 사상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실체를 가질 경우에 선거판 같은 데서 이게 증폭이 돼버리면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외국에서 제일 한국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냐 안 하냐 이 문제였어요. 외신들은 그게 관심사였어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게 되면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이 전부 한국을 공격할 준비가 다 끝나 있었다. 너 이제 젠더 갈라치기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갈라쳐서 싸움 붙여가지고 그 수치심을 자극해가지고 저기 국민들 통치하겠다 이 얘기지. 이렇게 이제 딱 질문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외국에 자주 다녔잖아요. 나토도 갔다 왔고 미국도 갔다 왔고 못 없애요. 저거 없앴다가는 이제 전 세계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이게 이제 만일에 여성가족부 문제가 또 불거지면은 여의도 국회 앞에 매일 집회가 열립니다. 이때 위험한 게 생기는 게 그 중에 일부가 극단적 집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제 서로 간에 젠더 그 다른 성 간에 서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수치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수치심을 강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레이건의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의 마약과의 전쟁, 여성가족부 폐지, 그 다음에 복지 혜택에 대해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이 복지를 사실은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복지를 통합해서 시장 논리로 가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경쟁과 시장의 논리로 복지를 바꾸겠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국가를 뿌리채 뒤흔드는가 하는 것도 역시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논리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복지는 줄어들겠죠. 반면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복지가 되겠죠. 간단하게 그거예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약자한테 복지를 집중하겠다고 얘기는 해요. 그걸 선별 복지라 그래. 보편적으로 하는 복지는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아줘야지. 이걸 선별 복지라 그래. 근데 진보 정권은 보편 복지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동 수당 얼마, 노인 수당 얼마,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받아가는 이런 수당으로 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편 복지라 그래. 근데 이제 보수 정권,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그거 잘못된 거야. 다 똑같이 왜 받아가?
약자한테 골라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언뜻 듣기엔 합리적이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한 논리인가를 보겠어요. 자, 요건 내가 겪은 얘기인데, 내가 엊그제 영등포에서 방송을 마치고 거기 어디 영등포 시장 통해 가가지고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갔다고 서류를 이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떼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네가 오셔가지고 긴급 생활지원 자금을 신청하는데 막 고성이 오고 가는 거야, 공무원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혜택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민센터 공무원 얘기는, 아 받는 거 맞다니까요. 다 받아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려드려야 된다고요. 이걸 받아가면 긴급생활자원지금을 받아가면 다른 걸 안 주나? 다른 것에서 빠집니다. 그 나오는 왜 다른 수당, 주택수당하고 뭐 몇 가지 생활지원 수당이 있는데 거기서 요거를 받아간 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긴급한 걸 준다 그래놓고 왜? 그러면 다시 뺏어갈 걸.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갈 걸 땡겨서 긴급히 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작성할 서류가 몇 개요? 그러니까 7개가 넘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 의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서 30분 만에 어깨가 쭉 늘어져서 방금까지 고함 치던 노인네가 완전히 풀이 죽어 나가더라고. 그 사람이 그 주민센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느끼는 그 수치심이랄까? 다 써내고 증명해야 돼. 그래가지고 네가 그런 진짜 거 포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대요. 네가 진짜 긴급한지 아닌지 은행에 그동안에 입출금 내역을 내가 석 달치를 다 봐야 되고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은행 가서 그것도 긴급하다면서요. 증명하셔야죠. 이게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만은 마땅히 그 복지에 수혜를 받을 사람들의 적어도 반 이상, 많게는 어떤 제도의 70%가 그 수혜를 거부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비슷한 수치심 상황 때문에. 수치심 때문이에요. 복지라는 제도에 내포하고 있는 국가의 통제와 이 수치심 때문에 복지의 혜택은 선별복지가 달성할 수 없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존중해줬느냐가 문제의 본질이지. 이렇게 세금 1원도 세면 안 돼. 하나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수치심을 강요하는 머신이 기업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 오넬 얘기는 이거예요. 도와주는 것은 조건 없이 도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가져간 게 있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환급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월 1억 받는 사람도 가져가라는 얘기냐. 어려운 자영업자 선별적으로 도와야지. 정의로운 복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줘야 돼요. 긴급히 도움되는 방식으로 다 줘야 돼. 그러면은 많이 받아가고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세액 공제를 할 때 연말에 그때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국가가 나한테 조건 없이 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복지라는 거는 다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조건 없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세금 받아가는 주제에 제대로 하라는 이 잔소리 좀 안 듣고 더럽고 아니고 꼬락서니 좀 겪지 않으면서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 좀 받고 나는 존중받고 싶다. 이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가가 응답하는 거고 대답하는 거다. 이게 바로 국가 자체가 쉐임머신이라는 거다. 이게 지금 현대 복지제도 자체가 여기서 제일 분노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수치심을 극복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그 수치심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들한테서 존중받지 못해야 돼? 그리고 내가 살이 좀 찌 비만한 게 왜 문제야? 그래 나 과체중 맞아. 그런데 그건 다이어트 회사의 방식으로는 해결 안 돼. 여기 의학적 설명도 나옵니다만은 그 방식대로 해도 왜 요요 현상이냐면 위장에 있는 세균들이 일제히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 신호를 받기 때문에 내 몸이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다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그 세균과 싸우고 있는 거고 나의 수치심은 거기서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때 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결국은 마지막 해결책을 찾는데 이런 현실을 다 인정하고 더 이상 다이어트 회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위장 절개 수술을 합니다.
그거는 과학적, 수학적 근거를 동원해서 이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위장의 한 일정 부분을 잘라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기는 그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정답은 제가 아니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이어트 회사들이나 이 사회의 그런 시선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내가 이걸 이유로 남들한테서 무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수치심을 정체를 보고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특권층이 그걸 자기한테 수치심을 강요할 때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그 아들 학폭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적극적으로 폭로하라는 거예요. 이걸 펀치업이라 그러는데 수치심이 다 나쁜 게 아니다. 특권층이 부끄러워하게 수치심을 만들어주는 거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영역인데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자의 남편이 그 하루는 그 팬데믹 때 우연히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갔나 봐요. 그때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거야. 그러다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끄러워 죽을 뻔했네. 그래서 마스크를 찾아서 끼고 나가는데 이런 수치심은 좋은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약속을 했을 때? 그렇지. 그랬을 때 이 수치심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고 단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걸로 인해 가지고 당하게 되는 수치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시민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단결해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활발한 시민 운동은 사회의 비타민이자 활력소다. 오늘날 정부가 뭐 마치 국민들한테 뭐 큰 거 베푸는 듯 약자 복지를 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잖아. 그럴 때 국민들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쟤들은 게을러서 못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다 따져보고 돈 줘야 돼. 마약하는 놈은 잡아 가둬야 돼. 이렇게 하면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치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진정성 있는 도움을 줄 때 이 문제가 해결된 기회를 지금도 놓치고 누군가는 희생되고 있다. 쉐임머신, 수치심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게 저자의 결론입니다. 그럼 책 마지막 부분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수치심 때문에 아니라 내 건강 때문에 살이 빠지면 좋잖아요. 그럼 명확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극복을 해 나가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수치심은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다. 이 수치심이 깊어지면 외로워지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절망하게 된다. 이게 나쁜 경로로 가는 이거를 차단하는 게 실제 문명이자 사회 제도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복지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을 존중해주는 사고. 저자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존중. 어때요? 이게 뭐 쭉 얘기 들으시니까 아니 그냥 우리 고개만 사회가- 끄덕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진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 못했다고 뚱뚱하다고 뭐 술 많이 먹는다고 뭐나 이러고 여러 가지 저한테 수치심을 강요할 만한 이유가 각자 많아요. 이런 거에 굴복하지 마시라. 그래 나 공부 못했다. 놀았다. 그래 나 술 마셨다. 그래 개성이다. 그래 나 술 많이 먹었다. 그러나 다음날 운동해서 다 뺐다. 그래 나 다음날 공복 유산소 한다. 그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데 우리가 수치심에 빠지는 건 자기 대부분 혐오이기 어렵죠, 때문에 그냥. 자기 혐오를 하지 않으려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 혐오가 바로 수치심인 거야. 그걸 강요하는 이 사회의 거대한 쉐임머신, 이 기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거기서 맞서서 저항하고 싸우자. 할 말 좀 하고 살자. 어때요?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하자.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그 정체를 밝히자. 오늘 우리 코너에 아주 취지가 아주- 잘 구현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주 잘 맞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공감이 가십니까? 네, 프로그램에 맞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뭐 소감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더 이상 방송 진행이 안 되나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쉐임머신으로 수치심과 싸우자는 이야기 결론 내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고를 아예 해드릴게요. 무슨 책이죠? 다음 주에 다룰 책은 전체주의 심리학입니다. 전체주의 심리학.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좀 힘있게 해.